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이 이렇게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6개월째 수출이 내리막길입니다.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줄었는데요. 지금 우리 수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수출 여건이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시장,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0%, 많을 때는 25%까지 되는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자면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한 8%, 마이너스 8% 정도, 지난 2월에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이 예상됐고 이번에 5월에 마이너스 10% 정도 굉장히 큰 하락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업종별로는 이제 역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마이너스 30% 정도, 그다음에 승용차는 오히려 지금 적절하게 늘어나고 있고 선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LNG 선 수주 같은 것들이 있어서 50% 이상 증가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역시 반도체의 효과가 표에서 보시다시피 반도체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 역시나 반도체 부진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한국 수출에서 많이 차지할 때는 25%까지, 26%까지 거의 차지한 적이 있었고요. 예. 이제 반도체 수출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비중이 이제 10%대 아래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가격, 특히 메모리칩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이 굉장히 수출이 좌지우지되는 모양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미중 간의 갈등은 어떤 식으로 영향이 되냐면 결국은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요. 중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 수출을 하느냐. 중국에 대한 수출하는 방식은 결국은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이 다시 어떤 최종재를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인데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수록 중국의 최종재 수출, 미국으로의 최종재 수출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당연히 한국의 수출 역시 줄어들게 되겠고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고요. 중국은 최종재를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수출 간의 연관성은 조금 작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떤 한국에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그 실적도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분기에 6조 원대 달하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노무라 증권, 다른 증권사들, 메리츠 증권 이런 증권사들의 예측치를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내년,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라는 보고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삼성보다 조금 경쟁력 측면에서 조금 약한 기업이고요. 네. 그 말은 마진이라고 그러죠. 그 생산 비용과 실제 가격의 차이, 이 가격 차이가 높을수록 결국 수익이 높은 건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 이 부분에 좀 부족하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부분, 이게 반도체가 꼭 안 된다고 할지라도 가전이라든지 혹은 휴대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이 반도체, 메모리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부분이 잘 안 된다면 영업이익 부분에 급격한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비교적 그래도 흔히 말하는 다각화가 돼 있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다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메모리칩 반도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업이익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문제는 앞으로일 텐데요. 이 하반기 수출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수출 전망은 상반기의 추세가 결국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예.
지난 연초에는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수출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작년 말 혹은 작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반도체 산업은 경기가 굉장히 많이 타는 산업이라 한번 정점에 오르면 한 3, 4년간은 또 이게 다시 정점에 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점, 2번 정점에서 다른 정점, 높은 지점까지는 한 3, 4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에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이 사실 상반기에 뭐 해결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결국 연장이 되고 있고요. 최근 뭐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뭐 지지율이 낮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내년 선거까지도 뭐 장기화될 수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더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말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 중간재를 중국에 파는 한국의 수출이 여전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최근 보고서들에 따르면 이렇게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은 뭐 수출이 2% 이상 감소한다, 3% 이상 감소한다 이런 논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하반기에 그렇게 호재가 없다. 결국 반도체 가격은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작고 그다음 미중 무역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라고 는 조금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호재가 없다라고 호재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사상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경제란 거는 경기 순환 측면이 있고 잠재 성장률이라는 크게 두 측면이 있는데 순환이란 거는 결국 잠재 성장률 부분에서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인데 한국은 최근 움직임은 이제 기본적으로 90년대부터 경제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잠재 성장률 저하와 함께 이제 경기 하강 국면이 돌아서다 보니까 같이 부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역사상 유례 없는 역사상 유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잠재 성장률도 낮아지고 그에 덧붙여서 이제 경기가 하강 국면에 같이 돌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거고 이게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아주 많이 낮게 나오고 있는 거냐 이 역시도 사실은 조금 더 논의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상황이고 이제 그 말은 경기가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관심은 정부가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인 이 경제 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는데요. 올해 수정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 내외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얼마나 낮출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2.7%, 정부 올해 초에는 2.7%까지 예상했다가 미중 무역 갈등, 수출 저하 등이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이제 이번에 2.5%로 낮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이건 사실 민간의 의견들과는 비슷합니다. 추세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률 낮추자. KDI라든지 OECD 같은 경우 한 2.4%, 원래 2.6%였는데 0.2% 정도 낮춰서 2.4%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고 예. 다른 증권사,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1점대까지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보다는 정부가 조금은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추세는 하락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조금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에 따라서 어떻게 경제 정책을 필 것이냐라는 게 이게 경제 성장률 조금 높게 잡으면 이제 흔히 말하는 경기 부양책을 보다 좀 덜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신호를 줄 수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미국 FOMC 회의가 열리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어느 정책,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책을 먼저 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흔히 말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통화 정책을 피겠다라는 얘기인데 많은 경우 지금 올해 안에 2번 혹은 내년까지 2번까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강남 부동산 경기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금리가 가장 밀접한 곳이 부동산이고요. 예. 예, 결국은 부동산에 부담이 있는데 이걸 금리를 쉽게 낮춰서 물론 지금 경기 상황상으로는 금리를 낮춰야 될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금리를 쉽게 낮춰서
이 부동산 경기를 다시 일으킬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경기가 하강 국면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오면서 한국은 사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경기 하강 국면이 어디까지 더 갈 것이냐. 사실 시장에서 금리 정책을 급격하게 쓰면은 다음에 카드가 없거든요. 금리를 2번이나 낮춘다든지 그러면 거의 1%, 뭐 1.25%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더 금리 정책 쓰는 것이 사실은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특히 환율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의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은 환율 같은데, 대미 환율 같은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조금은 물론 낮아질 거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중론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